스탠포드 대학원의 자신타 히메네즈 박사는 전형적인 우등생이었습니다. 이민자 2세대인 그녀는 노력이 성공의 비결이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동생이 입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자신타는 논문 작성, 연구실 작업 및 기타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동생을 돌보는 것에도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그녀는 일정을 조정하거나 지원을 요청하는 대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똑똑하게 일하고 불필요한 사회 활동을 없애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그녀는 완전히 지쳤으며 일에 대한 모든 즐거움을 잃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요컨대 그녀는 번아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경력의 어느 시점에서 압박감을 느끼지만 보통은 적절히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신타와 마찬가지로 우리 대부분은 여전히 성공하려면 투지를 갖고 나쁜 시기를 버텨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번아웃이 보여주듯이 현대 직장에서 생존하고 발전하는 데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는 공식적으로 번아웃을 범세계적 건강 문제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딜로이트 직장 연구에 따르면 인터뷰한 직원의 77%가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는 직원 이직 및 결근을 주기적으로 만들어내며 회사의 운영을 위협했으며 미국에서 매년 12만 명이 사망에 기여하는 요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직장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번아웃을 겪을 수 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숙명론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이고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직원은 회복력을 갖추고 번아웃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전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려운 경험과 수백 명의 고객의 경험을 통해 자신타는 현대 근로자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개인의 리듬과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개발했습니다. 즉,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왜? 라는 질문을 하며 휴식과 연결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사람들은 자신의 회복력을 개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 대신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J.K. 롤링이나 비욘세, 디즈니와 같이 비범한 일을 이룬 사람들은 무언가 특별한 것을 타고났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음에 틀림없다고 말입니다. 물론 이러한 유명인들은 큰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전체의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성공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이 성취를 이루기까지 수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롤링의 첫 번째 해리포터 책은 집필에 7년이 걸렸고 12군데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습니다. 비욘세의 첫 걸그룹은 해산됐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첫 번째 회사도 실패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성공은 달성하기 어려운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공통점은 실패에 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었고 새로운 곳으로 방향을 틀었고 계속되는 거절에도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은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큰 결과를 얻으려면 큰 위험을 감수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에 먼저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빨리 너무 많은 일을 진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스타트업의 부사장인 리카르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대중연설 기술을 향상해야 한다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사 전체를 위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자원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듬거리며 실수를 했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는 절망했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큰 위험을 감수하고도 개선에 실패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지쳐버린 것입니다. 그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목표를 명확히 하기도 전에 중요한 일에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개발할 때는 적당한 긴장을 가지고 안전지대의 바로 바깥에 목표를 두도록 해야 합니다. 안전지대에서 너무 멀리 목표를 두면 낙담하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목표가 안전지대 언저리에 있다면 지루할 것입니다. 리카르도는 대중연설이 자신에게 어려웠던 이유를 탐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소규모 팀에 브리핑을 제공하는 작은 목표를 시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번의 연습을 통해 그 결과와 효과에 대해 숙고한 후
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면 성공했을 것입니다. 소중한 주말에 직장 일을 걱정하면서 보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사가 한 말을 곱씹으면서 회의 내용에 집중하지 못한 적이 있나요?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는 충동적이 되거나 부정적인 생각에 매몰되곤 합니다. 그리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즐거움을 잃게 되지요. 더욱 나쁜 것은 현실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즉, 상황을 명확하게 인지하거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인간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가 부족하면 자신의 해석으로 채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기도 합니다. 회사의 임원인 레베카는 매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습니다. 그녀는 피드백을 받기 위해 멘토에게 내용을 보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레베카는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자신의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습니다. 불안할수록 그녀의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레베카는 점점 더 나쁜 생각으로 빠지는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몇 가지 간단한 마음챙김 기술을 통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에 걱정스러운 생각이 든다면 걱정만 하기보다는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한번 가져보십시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자문해 보십시오. 가령 레베카의 멘토나 상사가 프레젠테이션을 싫어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다음으로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태도를 가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혹독한 비평가입니다. 우리는 비판적인 것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완벽주의 경향은 사람들을 덜 혁신적이고 덜 생산적으로 만듭니다. 따라서 자기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대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 대해 연민을 갖도록 노력하십시오. 친한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말을 해줄 건가요? 마지막 단계는 자각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통해 무엇을 배웠고, 무엇이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나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까? 레베카의 경우, 그녀는 최악을 가정하는 대신 멘토에게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스트레스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방법을 따른다면 이에 대응하는 전략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와 빌 게이츠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야심찬 사람이라는 것 외에도 여가 시간을 우선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프라는 아름다운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작물을 수확하고 개를 산책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주 이야기합니다. 빌 게이츠는 책을 읽고 해변을 산책하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피정과 같은 시간을 보냅니다. 관련 연구들은 더 열심히, 오래 일하는 것이 반드시 더 좋은 일의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합니다. 사실, 우리의 생산성은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합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다면 반드시 지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호화로운 정원이나 해변 휴양지에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고요한 순간은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기술과의 연결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정보 과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주는 뉴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메시지에 지속적으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오프라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 동안 디지털 습관을 모니터링 하십시오. 그 다음, 어떤 습관이 당신의 삶의 가치를 더하거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온라인 시간을 줄여보세요. 두 번째 길러야 할 습관은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자주 밖에서 시간을 보냈나요? 하루에 20분이라도 자연 속에 있는 것은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정 시간을 야외에서 보내도록 일과를 만들어 보십시오. 점심시간에는 책상 대신 정원에 앉아 있거나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마트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삶의 고요함을 구축하기 위한 세 번째 전략은 고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있기를 거부합니다.
고독은 우리를 외롭거나 방만하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방전된 배터리를 충전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방이 고요한 피정까지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통근하는 시간에 생각에 잠기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10분 동안 일기를 쓰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고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콜린은 모두가 의지하는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암에 걸리자 콜린은 다른 업무는 물론 남편을 돌보는 일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녀는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많은 비즈니스 리더와 마찬가지로 콜린은 취약성을 보여주고 손을 내미는 것이 약점이라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콜린이 팀의 사정을 전했을 때 팀원들은 연민과 함께 매일 가족을 위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치솟았고 모두가 도움을 받는다는 느낌으로 팀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콜린은 그녀에게 필요한 실질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아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팀에게 보여주는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연결로 이어져 있습니다. 리더십 개발 회사인 베터브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강한 소속감을 느끼는 직원은 생산성이 56% 증가하고 병가는 75%나 감소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에서 지원과 연결을 찾는 방법을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동료에 대한 연민을 키우고 그들을 도와주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것 같은 동료가 있는지 찾아보고 도움을 주어 보세요. 유의할 것은 사람을 돕는다는 것이 무조건적인 승낙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절한 선을 그을 줄 아는 것이야말로 강력한 관계를 구축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이 성장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당신은 타인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좋은 방법은 네트워크를 최대한 다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료들과는 다른 그들의 친구나 동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들은 인지적으로 유연하고 변화에도 탄력적입니다. 또한 이들은 다양한 관점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네트워크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친한 친구는 누구입니까? 학교에 아이들을 데리러 갈 때 누구와 이야기합니까? 사회적 습관을 바꾸고 당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 방향으로 빠르게 흐르는 조류의 바다에서 당신이 필사적으로 헤엄을 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상황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해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현대 생활은 너무 바쁘고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으면 상충되는 여러 요구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일을 선별하는 것은 자신이 탈배를 빌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주변적인 일들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계획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것은 무거운 질문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일과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심리학자인 자신타의 할머니는 모텔에서 청소부로 일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침대 커버를 벗기고 방을 청소하는 것이 별로 의미 있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할머니에게는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개인적 이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이죠. 할머니가 생각했던 자신의 평생 임무는 딸과 손녀들의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모텔에서 받은 월급을 집으로 가져오면서 그 핵심 임무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을 얻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핵심으로 돌아가 자신의 가치가 무엇인지 탐색해야 합니다. 가치는 연민, 성실 또는 가족이나 봉사와 같이 당신이 신성하게 생각하는 삶의 한 특성입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5가지 가치를 선택하십시오. 이 가치들이 당신의 인생을 안내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이나 기술을 알아보세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면 당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해줄까요? 또는 동료들이 항상 당신을 찾는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당신이 가진 3가지 주요 기술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면 스토리텔링이나 디자인 또는 협상과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의미 있는 목표를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이 삶에서 만들어내는 영향력입니다.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당신의 일이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당신의 일이 왜 중요한지 자문해 보십시오. 이 단계를 완료하면 가치, 기술 및 의미 있는 추구를 결합하여 개인의 강령을 작성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 문장을 매일 볼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되새겨 보십시오. 요동치는 바다에서 당신을 안내하는 배가 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지 않아도 피곤한 채 집으로 돌아오나요? 그렇다면 활동 중 일부가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지를 고려하는 것에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에 실제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에너지는 하루를 활기차게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따라서 삶의 일부가 에너지를 필요 이상 소모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 반드시 헤아려 봐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에너지의 장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에너지 수준을 기록하는 일기를 써보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활력과 생기가 넘치며 어떤 상황이 당신을 지치게 하나요? 일기를 통해 당신에게 비효율적인 환경적 요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빛과 소음에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루 종일 타인을 대해야 하는 것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일기는 누가 또는 어떤 일이 항상 당신을 기분 나쁘게 하는지 드러낼 것입니다. 에너지 뱀파이어처럼 그들은 당신의 아이디어와 동기를 고갈시키거나 엄청난 양의 인내를 요구합니다. 에너지를 추적하면 하루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너지 뱀파이어와 만나야 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활력을 주는 산책 일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사무실이 활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더 조용한 자리로 옮기거나 재택근무를 신청하거나 최소한 소음 제거 헤드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수준을 모니터링하면서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감정은 잠재의식의 메신저입니다. 어떤 조치가 효과가 없다든가 당신이 중요한 선을 넘을 때 무언가가 당신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감정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당신의 가치에 따라 살고 있다면 당신의 감정은 즐거움과 열정을 알려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정이 보내는 메시지를 해석하는 방법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감정적 어휘의 확장을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분이 바닥이라고 말해보세요. 거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깊이 파헤쳐 보세요. 좌절하고 있나요? 우울한가요? 아니면 억울한가요? 이러한 구체적인 감정은 모두 다른 이유와 메시지와 해결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추적하고 감정을 수용하면 하루 종일 순조롭게 생활할 수 있으며 당신의 심장도 활기차게 뛸 것입니다. 당신이 주말을 포함한 일주일 내내 바쁘게 일하고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받는 과로한 직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번아웃을 느끼기 시작해서 상사에게 다가가면 그녀는 당신의 업무량을 조정하는 대신 회복력이 없다고 비난한 다음 당신을 그저 마음챙김 세미나로 보냅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마음챙김 세미나가 번아웃을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특히 직업의 구조적 상황이 견딜 수 없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유해한 작업 환경에 반창고를 두는 것은 절대 충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리더는 시스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리더로서 건강하고 역동적인 작업 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직원들에게 주체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직원들이 스스로 작업량과 수행 방식을 통제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명확한 기대치를 전달하십시오. 직원들은 자신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해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당신의 요구사항이 합리적인지,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교육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확인하십시오. 그러나 너무 세세하게 관리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일을 해낼 거라는 신뢰를 보여주십시오. 직원들에게 정직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그들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며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리더로서 당신은 평등한 직장 문화를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직하거나 불공정한 근무 환경보다 직원의 동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편견, 차별, 따돌림은 공동체 의식을 파괴하고 스트레스와 고립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고용 관행 및 직장 정책에서 편견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해야 합니다. 급여와 승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정직과 투명성을 우선시하십시오. 또한 직원들은 고충이나 우려사항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문화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평등한 직장은 심리적 안정감을 줍니다. 그러면 직원들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회의에 가져올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회사에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므로 평등한 직장은 결국 수익성 있는 직장이기도 합니다.